단지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하셨나요? 방치하면 기관지 그리고 폐합병증이 생기는 건 물론 영양실조와 탈수가 생기고 또 사망률의 위험까지 높아지는 연화장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이유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을 섭취하고 삼키는 행위는 아주 중요한데요. 만약에 삼키는 행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행위가 어려운 연화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교수님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오병모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음식을 먹고 씹고 삼키고 하는 행위 정말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할지 잘 상상도 안 가거든요. 어떨까요? 실제로 환자들 중에서는 나는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살 의미를 모르겠다. 나는 죽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연화장애는 굉장히 극심한 괴로움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연화장애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연화라는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개념을 짚어주시면요. 네, 연화장애는 요즘 연하라고 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하남이에요. 네, 연하남, 네. 연하남이 대세죠. 네. 워낙 생소하다는 거죠. 네. 나이가 어리다는 뜻의 연하를 많이 쓰시다 보니 연화장애는 삼킬 연자 아래 하자를 쓰고 있는데요. 요즘은 삼킴 장애라고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연화장애, 쉽게 말해서 삼킴장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연화장애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우에는 삼킴 장애가 상당히 많은 환자에서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질환은 두경부 암에서와 같이 구조적인 변화가 초래되는 경우입니다. 수술을 받거나 그런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구조적인 변화가 오면서 삼킴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연화장애가 고령층에게서 많이 발병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고령층에게서 많이 발병을 하면 젊은 층에서는 거의 발병을 안 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원인 중에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노화입니다. 네. 네, 나이가 드시면 걷는 것이 조금 느려지고 뛰는 속도도 좀 느려지고 균형도 좀 흔들리는 것처럼 65세 이상 인구의 15% 정도는 적어도 삼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매우 흔한 상황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안 생기느냐? 젊은 사람들도 생기죠. 노인처럼 전신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연화장애는 아니지만 신경계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근육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위식도 역류와 같이 소화기계의 문제가 삼킴 장애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건강에는 잘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네, 연화장애가 발생을 하면 건강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까요? 효율이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충분해야 합니다. 종류도 그렇고요. 그런데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에는 영양 결핍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쇠약해지고 근육이 빠지고 신체 기능이 더욱 악화되어서 삼킴 장애가 또 떨어지게 되는, 또 약화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톡톡 Q&A.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몇 달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크게 문제 없이 회복 중이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가족들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할머니께서 예전과 다르게 음식 삼키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삼키는 게 힘들다고 자꾸 식사를 안 하시려고 해요. 씹는 음식 대신에 물 같은 액체류라도 드시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하나, 둘, 셋. X인가요? 네. 이 액체류로라도 영양분을 섭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액체류로 식사를 대신하면 안 되나요? 굉장히 흔한 오해인데요. 이 부분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이 식도로 내려가지 않고 기도로 잘못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물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금방 주르르 흘러서 기도로 내려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은 약간 걸쭉한 음식부터 죽이나 요플레와 같은 성상을 가진
음식이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연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 식사를 할 때 좀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 있을까요? 이제 삼킴 장애는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편하게 따르실 수 있는 지침이 있다면 고개를 숙여서 고개를 아래로 보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를 마실 때 아래로 한 모금 물고 고개를 아래로 하고 꿀꺽 삼키는 것이 안전한 방식이고 컵을 들고 꿀꺽꿀꺽 턱을 든 상태로 삼키는 방법은 위험합니다. 연하 장애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통은 근력 강화 운동이 삼킴 장애의 훈련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두가 올라가는 기능은 높은 목소리를 내면 후두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높은 멜로디를 가성으로 내게 한다던가 그런 간접적인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해당하는 훈련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부분은 호흡인데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삼킴 중추와 호흡 중추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후 불 때 인두도 힘을 주게 됩니다. 네. 삼키는 근육도 함께 지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삼킴 장애 재활 치료에 요즘 호흡 근력 강화 운동을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연하 장애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킴 장애 환자분들 예전에 즐기던 음식을 충분히 즐기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삼킴 장애는 여러분에게 많은 제한을 주었지만 여러분이 또 열심히 훈련하시면 식탁을 행복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톡톡.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양한 원인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연하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지만 또 충분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연하 장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조기에 검사해 식사 습관과 치료를 시행하면 흡인성 폐렴과 합병증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